떠나가는 것들을 위한 천칭자리 또는 선을 하거나 따사롭거나. 장석주 시집 일요일과 나쁜 날씨. 오태환. 가을을 말할 때 흔히 끌어 쓰는 표현이 결실과 조락이다. 결실은 봄과 여름에 투여했던 노동의 보상이라는 공리적인 색채를 띠는 반면에 조락은 생명활동의 종식이라는 숙명성과 허무의식의 그늘을 들이운다. 장석주의 시집 일요일과 나쁜 날씨를 거의 전반에 걸쳐 간섭하는 것이 가을과 가을 이미지다. 그의 시편에 투사된 가을은 결실보다는 조락의 의미 맥락에 놓인다. 삶과 세계가 화해보다는 불화, 균형보다는 긴장, 조화보다는 기량으로 빚어져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배후에 은폐된 기제를 탐구하려는 시인이라면 그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의 조락은 대략 두 방향으로 갈리면서 변주된다. 하나는 소멸과 죽음이라는 타나토스적 지병으로 경사된 채 세계를 해석하고 재고하며 세계에 참여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다른 하나는 비록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동양적 미학, 그 중에서도 유가보다는 도가적 미학을 실천하는 소재로 발전한다. 종말이 얇게 펼쳐진 저녁, 헤어진 여자는 늦고 집들도 낡아가지. 숨은 오차들이 드러나면서 집들이 마른 불과 함께 시들 때 불운이 항상 늦은 행운을 대신하니 저녁에게 도덕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중략. 가난은 저녁을 다 탕진하고 우두커니 서 있지. 스라의 가난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가난은 팔과 다리가 없으니 무릎을 끌어안고 울지 못한다. 이 저녁과 저 저녁 사이로 흘러가는 인류, 아직 380만 년은 멀다. 종말을 얇게 펼친 저녁 부분. 저녁은 가을과 이음 동의어다. 화자는 가을 저녁의 풍경을 바라보며 소멸과 죽음에 필요한 메타포들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는 종말, 헤어진 여자, 늙음, 낡음, 숨은 오차, 마른 풀, 시듬 등 무채석 계열 일색으로 그의 눈앞에 펼쳐진다. 불운이 행운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우울한 인식은 다음 행에서 묵시록을 환기하는 비극적 전망으로 전개된다. 여기에서 도덕은 단순한 사회 규범이나 윤리의 뜻을 넘어 문명사의 모든 목록을 아우르는 것 같다. 시 전체를 타고 흐르는 분위기도 그렇지만 결미의 육성에서 느껴지는 도저한 감정의 기류는 이 부분을 축자적 있기를 넘어 인간이 여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의 패배를 추인하는 듯이 읽도록 유인한다. 이 저녁과 저 저녁 사이, 저녁이 소멸과 죽음을 지시한다면 그 사이를 흘러가는 인류의 운명은 소멸과 죽음의 소실점에서 시작해 소멸과 죽음의 소실점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다. 에디오피아 다르에서 약 380만 년 전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화석이 발견된다. 루시라고 알려진 그녀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어머니인 셈이다. 아직 380만 년은 멀다.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일구고 살아온 생애의 전 영역을 아직이라는 미래형 부사로 수식하고 멀다라는 공간 개념어를 빌려 탄식하는 화자의 모순어법은 인간의 삶 또는 운명에 대한 화자의 환멸을 더욱 절박하고 아득한 온도로 다스린다. 저녁을 다 탕진한 가난은 소멸과 죽음을 응시하는 자의 다른 이름이다.
문맥 안에서 탈주체화되고 있는 이것은 과연 화자 자신이거나 지상에 거류하는 모든 인간을 가리킨다. 팔과 다리가 없어서 무릎을 끊어 안고 울지도 못하는 가난의 불구성은 인간이 숙명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불구성을 노출하면서 이 시에 흐르는 비애의 농도를 임계치까지 끌어올린다. 정막은 이와 비슷한 정조를 담아내면서 화자의 눈길이 관념의 공간에서 생활의 공간 쪽으로 조금 더 밀착한다. 봄엔 작약과 모란, 가을 하늘엔 수리와 매. 내 편두통을 삼켜 석류는 붉고 대추는 내 것도 아닌 근심으로 다닥다닥 열렸다. 내 발등의 붓기를 염려하면서 어두운 둔피를 안고 오는 가을 저녁의 정막, 고마워. 어디 한 군데 어여쁘지 않은 데 없는 가을 저녁의 늠름한 외로움. 가연 마을 집집마다 늦은 저녁밥 안 치려고 쌀 씻는 소리. 내년에도 죽지 마. 정막 부분. 봄은 모란과 작약으로 정의되고 가을은 수리와 매로 정의되고 있다. 화자에게 봄이 화려한 미혹 속에 생명이 들끓는 생태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매섭고 서늘한 견인과 수세의 자세로 세계를 지켜보는 정신의 계절이다. 가을 저녁이 늠름하고 외롭게 비쳐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제는 가을 고삿길을 건너는 화자의 모습이다. 그는 길가 석류 열매의 붉음에서 편두통을 잊고 대추나무의 무수한 대추 알들에서 세상의 근심을 본다. 화자가 이념처럼 규정하는 가을과 화자가 생활 속에서 맨살로 경험하는 가을의 간극은 멀고 깊다. 그 참을 수 없는 간극 속에서는 서로 발등의 붓기를 염려하는 모습도 이웃 간에 쌀을 일고 씻는 소리를 이어듣는 장면도 시족 공동체다운 슬프고 황량한 유대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군가에 전하는 고마워와 내년에도 죽지 마의 육성 역시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락의 이미지는 손톱은 비통에서 돋는 신체다. 우울은 슬픔의 저지대다. 에서 보는 것처럼 수성의 원시적 그리움을 함축하는 화류에 표현되거나 깊게 습기를 머금은 감정의 쓸쓸한 지평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겨울 물고기와 봄풀들이 울고 횡단보도 앞에서 식은 무릎들이 서서 운다에서는 생계와 상관이 없는 타자에 대한 연민의 포즈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을 붓도막은 조락의 이미지에 더해서 타자를 향한 연민의 기미가 더 구체적으로 드리운다. 옛날을 다 탕진하고도 당신의 젖들은 더는 자라지 않지만 그늘의 무의미함 아래서 최선을 다해 착해지려는 그 저녁의 붓도막들. 가을이 와서 생활과 기억을 탕진하고 남은 자신과 타자들에게 간절한 것은 붓도막의 온기와 같은 그 무엇이다.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위로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화자의 기대가 간절할수록 그 기대가 무산될 듯 싶은 예감이 짙어지는 아이러니 또한 어쩔 수 없다. 어머니 손을 놓치고 바라본 북극바다. 바다는 여치 소리를 내고 상강 이후 서리와 바람은 저마다 일로 바빴다. 샘물은 나지만 자두는 없고 엉덩장마다 몽고반이 있는 저녁들. 기러기 오는 곳이 북극이던가. 발가락 시린 하늘. 땅엔 오두막 한 채. 월후는 늙고 살림은 줄어도 늙은 여자는 늙고 젊은 여자는 젊었다. 단 열매들이 낙과하는 늦가을 먼 곳을 나는 신앙도 없이 여행 중이다. 북극은 은둔자의 고장.
가끔 지붕이며 사람이며 집짐승이 날아가는 곳. 가난과 쓸쓸함을 빌미로 핀 국화들이 국화답던가. 저녁은 슬그머니 어여쁜 그늘을 내려놓던가. 북극 청빈 부분. 북극은 중국 진나라 시인 도연명이 물러나 살던 와웍과 주변의 풍경을 떠올린다. 스스로 오류 선생이라 일컬었던 그는 평생을 술과 국화 곁에서 한거했다. 자두나무의 부재, 발가락 시린 하늘, 오두막집 한 채, 줄어드는 살림은 북극의 풍경을 구성하면서 시의 모티프인 가난을 직접 지시한다. 요는 가난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가난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그것을 참괴히 여기지 않고 외래 당당히 드러내며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되레 오연한 자의 가난을 청빈이라 한다. 사람들은 도연명의 내력에서 청빈을 보았다. 행간에 노출된 가난의 흔적에서 청빈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월은 늘고 살림은 줄어도다. 월훈, 즉 달무리는 인간의 생계에서 온전히 벗어난 채 저 혼자 은은한 빛을 발한다. 살림은 속간의 경제 현실이다. 이 부분의 외형적 의미와 별개로 독자들은 월훈과 살림을 발음하는 순간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둘을 하나의 의미 묶음으로 잇기 쉽다. 그러면서 독자들은 자신의 의지 또는 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월훈과 살림을 비유관계처럼 인식하게 된다. 그때 인환에 누추한 현실이 정제처럼 빛나는 달무리 안에 포섭되면서 독자들의 머릿속에서 일반적인 가난의 의미는 청빈의 뜻으로 정리된다. 월훈은 늘고 살림은 줄어도는 비유의 질과 심리적 수준 그리고 웅숭 깊으면서도 단정한 함이라는 면에서 빼어난 솜씨를 드러낸다. 다른 하나는 늙은 여자는 늙고 젊은 여자는 젊었다에서 찾을 수 있다. 범상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이 범상하지 않은 의미를 인양하는 신뢰다.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이 준술은 뜻밖의 자연의 순한 이법을 핍진하게 반영하면서 북극의 공간을 한순간에 여왕의 명리와 치장과 다툼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로 유인한다. 죽음도 질병도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생멸변전이 허락되는 바로 이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그 세계는 더욱 절실하고 그립다. 사족처럼 첨부한다면 위에서 인용하지 않은 결미, 삼행, 허영심을 여러 필 팔아서라도 기어코 구하고자 했던 북극의 쓸쓸한 청빈. 적의 의문스럽다. 시 전체의 얼개와 의미의 구도를 누름돌처럼 누르면서 안착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그것은 가난과 쓸쓸함을 빌미로 국화들이 국화답던가 저녁은 슬그머니 어여쁜 그늘을 내려놓던가 로 끝맺을 썼을 때 느낄 수 있는 형언하기 어려울지언정 청징하고 단정한 어떤 감정과 의미의 틈을 속수무책 메워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없었다라면 시를 타고 흐르는 장력이 더 밀도 있게 갈물이 되었지 싶기도 하다.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선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시비는 시인의 시쓰기 입장으로부터 홀가분한 독자에게 주어진 저 혼자 상상하며 행사할 수 있는 시읽기의 즐거운 특권이겠다. 북극 청빈과는 약간 다른 경로지만 자연과의 연대를 통한 사유의 형식을 통해서 동양적 미학의 한 지경을 구성하는 작품으로 가을 만사 중의 하나를 들 수 있다. 앉은 자리에서 꼬리를 들썩이는데 눈꺼풀인 듯 관략근이 조여졌다 풀어질 찰나. 조류의 소화기관을 가늠케 하는 배설물의 총량. 가을 만사 중 갸륵하고 어여쁜 상것의 일. 가을 만사 중의 하나 부분.
감나무 가지에 앉은 메새가 배설하는 광경을 묘사한 소품이다. 꼬리를 들썩이는 항문을 움찔거리다가 그것은 기어이 똥을 내지른다. 배설물의 총량에서 메새의 소화기관 크기를 가늠하는 모습이 시사하는 것은 화자가 인이보다 무의에 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화기관의 크기에 비례해서 배설물의 총량이 결정되는 정직함은, 그 자명함은 기계와 정상과 모독이 혼효된 인간 세상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달이 차면 기우는 자연의 일과 닮았다. 스스로 자연에 참여하려는 화자의 시선에서 새가 배설물에 불과한 똥을 내지르는 일상적인 장면은 비로소 갸륵하고 어여쁜 산 것의 일이 되면서 화자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 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에피소드의 전경을 이루는 가을이다. 그것은 가을이 아니면 안 된다. 봄이나 여름 또는 겨울은 상정하기 어렵다. 가을 가운데에서도 햇빛이 청명하고 푸른 하늘이 살얼음처럼 맑고 투명한 오전 10시쯤이어야 한다. 그때 화자가 목격한 하나의 사건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연민으로, 아니 그것마저 물질화된 밝고 가벼운 유현의 어떤 용토로 독자들을 안내할 수 있다. 자두나무 그리고 야만인의 사유와 이미지는 이 시집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빈도스를 생각하면 시인의 전략적인 선택이고 계산된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그의 자두나무에서 먼저 떠올린 것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 소위 초인이다. 이 같은 발상은 분석과 추상화에 따른 귀납적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직관에 기댄 것이다. 어쩌면 저 여름 자두나무의 무수한 검은 빛에서 얼핏 느껴지는 숭고한 의지와 권력, 미생의 속스러운 물생들에 대비된 자두나무의 표표한 고독, 눈 속에 자두나무에서 눈을 맞으며 서 있는 자두나무의 초탈과 장엄 때문에 그것을 떠올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시인의 자두나무는 하나의 의미틀 안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의미의 변화를 모색한다. 야만인 역시 일관된 의미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야만인들의 여행법 1에 자두나무가 망각의 풍요한 열매들을 단 것에 대응하여 그의 트렁크에는 비밀과 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론이 쉽지 않을 뿐더러 그 밖의 시에 자두나무와의 관련 속에서 야만인은 이해할 만한 단서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시편 속의 야만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은 지평선 위에서 착종을 일으키는 동안 종종 향수나 좌절 또는 모방과 열패감에 우울한 기표로 작동한다. 그는 반문명적 속성을 띠기도 하고 스스로 당시대의 인간 구상의 일상에 편입되기도 하며 자의식을 일깨우는 인계철선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시인의 자두나무와 야만인이 거느리는 상징체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시인이 지나간다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를 구성하는 묻 진료들과 현상들은 묻 진료들과 현상들끼리 서로를 비껴 그저 지나갈 뿐일 터이다. 그러니까 세계는 서로가 서로를 비껴 지나간 것들의 간이역인지 모른다. 지나가는 것들과 이 시집의 주요 모티브를 이루면서 소멸과 죽음을 환기하는 어떤 참을 수 없는 것들은 모두 종당에 떠나가는 것들의 의미 좌표 안에 위치하지 않을 수 없다. 혹은 서늘하거나 혹은 따사로운 그림자만 남긴 채. 장석주의 시집 일요일과 나쁜 날씨는 그 모든 떠나간 것들을 위한 비망록이고 헌정이고 또한 천칭자리다. 나는 이 시집을 접고 나서 그가 혼자 자다 깨서 멍든 데를 가만히 더듬는 장면이 뇌리를 스쳤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젊은 시절 제도권을 훌훌 털어버린 그의 욕망과 완전주의자의 꿈과 무모와 처연한 잡념과 투신이 겹쳐 보인다. 폭설 속에서 그의 천징자리가 정막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